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반 생물학 실험 1 4주차 파이펫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연을 하게 된 고병준입니다. 이 실험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 아마 7개 분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제목은 파이펫 종류와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파이펫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피재는 실린더라든지 그리고 부피 질량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유닛들, 그리고 그 유닛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각종 단위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밀도, 농도 등을 계산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이펫을 이용해서 원하는 농도를 맞추는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도를 맞춘 다음에 그 농도 맞춘 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희석하는 실험까지 진행을 쭉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펫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이펫은 이제 특정한 원하는 부피의 용액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이 100ml를 기준으로 이하는 파이펫을 주로 사용하고 이상은 메스 실린더를 주로 사용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파이펫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밑에 그림 사진처럼 A형, B형이 있는데 얘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쪽 스포이드까지 사용할 일이 없을 거고, 가끔씩 이런 스포이드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 스포이드는 뭔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거 씻어줄 때 가끔씩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마이크로 파이펫이나 이런 파이펫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 그냥 파이펫과 마이크로 파이펫이 있는데, 마이크로 파이펫은 0.2 마이크로리터에서 한 5ml 정도까지, 그리고 이 파이펫은 5ml에서 한 100ml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은 메스 실린더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파이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마이크로 파이펫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디스펜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디스펜서는 보시면 여기 빨간 꼭지점이 어느 정도 부피를 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위치에다가 30ml라고 맞춰놓고 이 손잡이를 위로 당기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호스에 의해서 솔벤트들이 딸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정확히 30ml가 딸려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솔벤트들은 밖으로 호스를 타고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정확한 양을 한 번, 두 번 사용할 때 이 디스펜서를 사용하는데, 디스펜서를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개봉을 한 후에 이 디스펜서를 쌓아두게 되면 오염이 될 염려가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아주 높은 분석용 솔벤트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해 볼 경험이 있긴 할 겁니다. 이게 디스펜서고, 다음으로 보시면 바이펫의 역사 큰 거부터 보시면, 이 아주 올드 버전의 바이펫은 사용할 일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약간 복잡해 보이는 걸 통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이 바이펫 같은 경우는 핑거 힐, 이 힐을 돌리게 되면 쭉 밑에서 바이펫을 따라, 바이펫이 여기 꽂혀 있다 그러면 바이펫을 따라 쭉 올라와서 솔벤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정지를 시키게 되면 그 올라오는 솔벤트가 정지하게 되고, 다시 이제 빼서 드레인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솔벤트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는 정기적으로 작동하는 이 파이펫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이펫을 여기다 꽂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솔벤트들을 빨아 올리고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서 스탑을 하게 되면 스탑을 한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솔벤트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5ml에서
100ml 정도까지 사용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앞에 두 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패스 조그만 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스포이드, 옛날에는 사용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실험할 때 이런 걸 한두 번씩 보긴 했을 텐데 요새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다른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다른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대신 이런 바이펫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5ml 짜리 파이펫도 더 큰 파이펫이 있긴 한데 여기 그림에는 없습니다. 보통 가장 작게는 0.2 마이크로리터,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리터 짜리 파이펫이 측정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한 0.2 마이크로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2 마이크로리터에서 1ml,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ml까지 이 파이펫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파이펫은 한 번에 똑같은 양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빨아들이고 한 번에 똑같은 양을 다른 위치에다가 이런 뭐 웰에다가 넣을 때 이런 멀티 파이펫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파이펫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사용 후는 원래 상태로 복귀 후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만약에 2.5 마이크로리터 짜리가 최대의 볼륨이면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을 2.5, 이거 같은 경우는 2.5,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리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0 마이크로리터, 여기 있는 수치에 맞춰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파이펫들이 작동하는 원리가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면서 솔벤트를 빨아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솔벤트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지금 여기 있는 수치의 볼륨에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줄어드는 상태 그리고 늘어난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얘들의 볼륨이 2.5 마이크로리터라고 만약에 맞춰놨는데 나중에 보관하는 상태가 잘못돼서 2.5 마이크로리터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2.5 마이크로리터가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는 원래 상태로 복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치 상태로 그대로 복귀한 다음에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이펫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밸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피를 설정을 하고요. 이게 만약 95 마이크로리터라고 보시면 95 마이크로리터로 조정을 한 다음에 1번 위치에서 쭉 누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정지 지점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버튼을 놓게 되면 3번으로 이동하면서 파이펫에서는 팁에서는 솔벤트가 쭉 올라와서 원하는 만큼 95 마이크로리터만큼 차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배출할 때는 첫 번째 정지 지점이 아니라 두 번째 정지 지점까지 쭉 눌러주게 됩니다. 왜 첫 번째 정지 지점까지 누르지 않고 두 번째 정지 지점까지 누르냐 하면 어찌 보면 솔벤트들이 어느 정도의 점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들 때문에 벽면에 달라붙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한 번에 다 밀어주려고, 한 번에 밀어내 주려고 이렇게 두 번째 정지 지점까지 누르게 되는 거죠. 여기 다시 보면 설정한 부피만큼 시료를 빨아 올린 후 팁 안에 있는 시료 전부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배출할 때 푸시 버튼을 두 번째 정지까지 눌러주면서 추가적인 에어 쿠션, 추가적으로 에어로서 밀어내므로써 남아있는 바이펫 안에, 팁 안에 남아있는 모든 시료들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료를 흡입할 때 여기서 첫 번째 정지, 그러니까 2번에서 첫 번째 정지 위치가 아니라 두 번째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95 마이크로리터가 아니라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양의 볼륨이 딸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어가 압력이 더 눌림으로써 압력이 더 생겼고 그거에 의해서 딸려오는 부피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정지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솔벤트들, 많은 시료들이 빨려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게 오일 등은 이렇게 벽 팁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부피가 빨아올린 부피랑 옮긴 부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에 좀
점도가 높은 물질들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메스 실린더를 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을 넣거나 다른 솔벤트를 넣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걸 재는 게 팁으로 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용기의 벽면을 이용해서 용액을 내려주는 게 훨씬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점도가 조금 있는 것들이 벽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물질, 다른 같은 물질 솔벤트의 점도에 따라서 같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A보다는 B와 같은 형태로 B와 같은 형태로 시료를 배출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정확하게 볼륨을 측정하고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있던 시료들이 떨어뜨리면서 다시 물방울이 튀게 되겠죠. 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이 튀어서 이쪽 바깥쪽 벽면에 붙게 되면 원하는 양이 아니라 원하는 양보다 훨씬 더 적게 배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솔벤트나 시료를 배출할 때는 벽면을 이용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ml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읽어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정확한 평면에서 가장 낮고 평평한 부분이 정확한 부피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근데 수원 같은 경우, 보통의 솔벤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됩니다. 볼록하게 되는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고 똑같은 설명이고, 가장 낮은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읽어서 정확한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얘기고,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5ml짜리입니다. 5ml짜리고 한 칸이 0.1ml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딱 보시면 제가 읽었을 때는 2.5, 6, 7, 8, 2.8 정도가 2.8ml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튜브, 조그만 팔콘 튜브랑 에펜도로프 튜브, 이 튜브라 불리는 튜브가 있는데요. 팔콘 튜브 같은 경우는 15ml짜리, 50ml짜리가 많이 사용되고요. 좀 약간 용량이 있는 샘플을 섞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샘플을 보관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솔벤트를 조그만 양을 보관할 때 팔콘 튜브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내거나 다른 실험을 할 때 뭐 부피가 많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0.5, 1.5, 뭐 2 정도의 에펜도로프 튜브, 이 튜브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펫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여러분들 이제 SI 유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농도를 측정하고 하는 밀도나 농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온도, 전류, 조도 뭐 칸델라, 각도, 라디에이션, 온도, 켈빈, 그리고 전류, 암페어,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길이, 랭스, 그리고 질량, 그리고 몰수, 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길이는 빛이 1분에 뭐 이 정도 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질량은 프랑스 세불에 보관된 어떤 특정한 국제 원형이 질량이 1kg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1kg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고 모든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2g의 C12의 안에 들어있는 개수, 잘 알고 계시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터가 2개면 넓이가 되고, 미터가 3개면 부피가 되겠죠. 킬로그램 퍼 리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될 거고, 미터 퍼 세컨 같은 경우는 속도가 되겠죠. 미터 퍼 세컨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속도가 되죠. 이렇게 이 간단한 유닛들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다른 단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와 약수의 접두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요새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로 킬로 해서 이 한 4개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로는 나노미터, 마이크로 밀리 정도까지, 센티미터까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표기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3 곱하기 10의 6성 g이라고 하면 뭐 g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3 곱하기 3m g 하면 우리가 3 곱하기 10의 6성 g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수를 다 없애고 지수 대신에 그냥 이렇게 그 문자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 접두사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접두사가 섞인 계산식은 모두 절대값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오타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1메가세컨 동안 8mm/s로 움직이는 뭐 g가 있다 라고 하면 1메가세컨 동안 평균 이동거리가 얼마냐 라고 생각해보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미터/세컨 곱하기 10의 6성 세컨드 해가지고 하면 8 곱하기 10의 3성 미터.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타가 났는데 8km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도 똑같겠죠. 농도도 몰수 나누기 부피 1 마이크로몰 1 ml의 용액 안에 1.2 마이크로몰의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 밀리리터 10의 마이너스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2 밀리몰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접두사가 섞인 거는 원래 절대값으로 다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끝에는 이렇게 다시 이런 지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접두사로 바꿔주면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 유닛을 가지고 아까 뭐 미리 제곱 뭐 미터 삼성은 미리 제곱은 넓이고 미터 삼성은 부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뭐 오늘 사용하는 진동수, 힘, 압력, 에너지, 뭐 전력, 파워, 전압, 저항 등이 있긴 한데 얘들이 보고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퀀터티의 사이에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디멘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압력 같은 경우는 힘 나누기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압력 같은 경우 힘을 어느 정도 눌리는 것에 단위 면적당의 힘이 압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줄은 에너지잖아요. 시간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워는 시간당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디멘전을 보고, 이걸 SI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디멘전을 보고 뭐 퀀티티의 상관관계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덴시티는 kg per 피터 제곱 또는 kg per gram per 밀리리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컨센트레이션은 몰랄 농도 또는 노르말 농도, 몰 per 리터 또는 몰 per 리터 삼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농도를 나타내는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백분율, 부피 백분율, 여기 몰 백분율은 그냥 무게는 무게 용질의 무게 나누기 용액의 무게, 용질의 부피 나누기 용액의 부피, 그리고 몰의 용질의 몰수 나누기 용액의 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랄 농도 M은 몰 퍼 미터 삼성으로 표현하는데 보통 이 경우는 몰 퍼 리터를 M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몰라리티 계산법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0.5몰 NaCl 1ml를 제조하고 싶다. 그러면 0.5몰은 0.5몰에다가 안에 NaCl 몇 g을 넣어줘야 되는지 나누기 1.1ml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성 리터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나눠줘야 되죠. 분자량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9.22mg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물질의 몰랄 농도와 그리고 부피를 알려주게 되면 그게 원하는 농도, 필요한 NA 물질의 양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유리알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그때는 조개가 아마 300mg 정도의 유리알을 나눠줄 거고 그걸 통해서 5몰의 용액을 제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상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알았는데, 농도를 보면 농도를 농축하는 게 있고 희석하는 게 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또는 딜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오래된 방식인 나이트로젠을 불어주어서 안에 있는 솔벤트가 날아가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베포레이터가 있고 스피드백이 있고,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단백질들을 농축하거나 단백질들을 말릴 때 사용하는 동결 건조기가 있습니다. 동결 건조기는 설명을 제외하고요. 일단 이베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솔벤트랑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쪽에 온도를 높이면 그 솔벤트들이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되어서 날아가서 이쪽에 이제 냉각을 시키면 솔벤트는 이쪽에 모일 거고, 내가 원하는 솔벤트에 녹여 있는 솔루트는 여기 안쪽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농축을 하는 방식이고요. 스피드백도 똑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아주 그 센트리퓨지처럼 돌아가면서 솔벤트가 바닥에 붙게 한 다음에 이베프레이션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액체들이 솔벤트들이 낮은 압력에서 날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다시 녹이게 되면 농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동결 건조기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동결 건조기는 대신에 얼려놓은 물질을 바로 기화가 되게 만들어서 아주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기하게 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나 이런 큰 단백질들이 구조가 변하지 않고 결정화 상태로 농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석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렇게 희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단계별 희석이 있습니다. 단계별 희석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10분의 1에서 맨 끝과 맨 처음 스타트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 이렇게 단계적 희석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스탁 솔루션을 이용해서 희석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런 경우는 이게 차이가 많이 없을 때는 스탁 솔루션을 이용해서 뭐 이쪽에는 1ml, 2ml, 0.5, 뭐 0.2, 0.1 이렇게 넣어주지만, 만약에 이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단계별로 이걸 만든 데서 다시 10분의 1, 여기서 다시 10분의 1, 다시 10분의 1, 다시 10분의 1 하는 형태로 단계별 희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찌 보면 아무것도 용질이 들어있지 않는 다른 물이나 솔벤트를 넣어줘서 희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용액의 제조법, 아까 몰라리티 제조법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실험에서 조교가 300mg 정도 유리아를 줄 거고, 그러면 5몰라의 용액을 제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희석법 계산을, 만약에 여러분이 1몰 트리스 HCl 버퍼가 가지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희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라고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 보통의 경우 1몰 곱하기 필요한 양 X 마이크로리터는 0.5 이꼴 0.5 곱하기 500 마이크로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X는 250 마이크로리터가 나오게 되죠. 250 마이크로리터가 되면 이제 1몰 트리스 HCl 버프에서 0.5몰 500 마이크로리터 희석하려고 그러면 250 마이크로리터의 1몰 트리스 HCl 버프와 플러스 250 마이크로리터의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들을 계산해 보면 트리스 HCl 버프가 80 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20 마이크로리터를 물로 희석하게 되면 0.2몰 400 마이크로리터의 트리스 HCl 버프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끝냈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실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한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펫으로 물 옮기기. 여러분들에게 파이펫이 익숙해지도록 에펜튜브 3개에 1ml, 0.45 마이크로 45ml 그리고 0.14ml를 튜브 3개에 옮겨 담으면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뭐 첫 번째 지점에 누르고 빨아 올려서 두 번째 지점까지 꾹 눌러서 용액을 배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3가지의 물을 한번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코마시 물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코마시 물루 용액을
2분의 1로 DW 희석하고 워킹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다시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로 희석하여 얘들을 이핀튜브에 담아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계속적으로 농도가 색깔이 옅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종의 색을 비교하는 게 두 번째 실험이고요. 세 번째 실험은 덴시티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통 설탕, 소금, 커피 믹스 0.2g 각각을 15ml 8콘 튜브에 각각 담은 다음에 다 녹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4ml 정도의 물을 넣어주게 되면 얘들이 다 녹습니다. 그런 다음에 8콘 튜브가 5ml이 되도록 맞춰주게 되면 5ml의 설탕물, 소금물, 커피 믹스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 믹스들의 각각의 밀도를 저울을 통해서 측정하고 계산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설탕물이 덴시티가 높은데 왜 높을까?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덴시티가 낮은데 왜 낮을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밀도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mg 정도의 유리아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면 5몰라의 그 유리아 용액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네 번째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피가 너무 작아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몰랄 농도의 부피는 용액의 부피지만 이 실험에서의 용액의 부피와 용매의 부피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리아를 만약에 300mg 넣고 물을 1ml를 넣으면 그 전체 용액은 1ml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액이 그냥 1ml는 아닌데 이걸 FN튜브 안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매의 부피를 그냥 넣어주는 용매가 용액의 부피와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 오물 유리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버퍼 딜루션인데 제공된 버퍼 PBS 버퍼가 이게 지금 제가 500ml몰로 표현했는데 그날 제공되는 것은 곱하기 10배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1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501몰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500ml몰로 한번 희석한 다음에 이 500ml몰을 가지고 다음 네 가지의 농도와 부피에 맞는 PBS 버퍼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가지 실험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과제에서 보고서를 정리를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은 파이펫이랑 다른 매스 실린더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피와 질량 그리고 SI 유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농도 계산하는 방법, 희석하는 방법, 농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험은 주로 파이펫을 이용해서 희석하는 방법을 주로 계산을 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밀도를 측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정확한 농도의 파이펫을 통해서 정확한 원하는 농도의 물질을 만드는 것까지 이번 실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